암 환자는 뭘 먹어야 할까요? 암 환자는 탄수화물 먹지 말라는데 저는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는데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암이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암 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오늘 제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암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가족에게 건강이 찾아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암세포는 설탕을 좋아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더 아셔야 해요. 우리 몸의 정상 세포도 살아가기 위해 탄수화물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암 예방을 위한 식단,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암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암 예방을 위해 특정 음식을 극단적으로 피하거나 반대로 좋다는 음식만 고집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그 방식 정말 괜찮을까요? 탄수화물을 끊고 단백질만 먹는 식단, 비타민C를 한 움큼씩 먹는 습관, 가공식품은 물론 채소도 종류별로 가려 먹는 경우까지 정보는 넘치지만 정작 올바른 기준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수많은 정보 속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핵심만 쏙쏙 골라서 알려드릴게요. 어떤 탄수화물이 암세포를 자라게 할까요? 단백질 얼마나 먹어야 좋을까요? 비타민C 많이 먹을수록 효과가 클까요? 그리고 식단으로 암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 하나면 암 예방을 위한 식습관의 큰 틀을 분명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이야기만 넘쳐나는 시대. 그 중에서도 확실한 과학적 근거와 의학적 조언에 따라 당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영양소죠. 특히 암과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탄수화물 자체를 죄악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세포가 탄수화물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암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훨씬 더 많은 포도당, 즉 탄수화물을 흡수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당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은 암세포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죠. 이런 정보만 듣고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버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정상 세포 또한 탄수화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뇌세포, 신경세포는 탄수화물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운동을 할 때 근육도 주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사용하고요. 즉, 탄수화물은 우리 몸을 움직이고 유지하는 연료 같은 존재예요. 암세포가 좋아한다고 해서 탄수화물을 무조건 끊어버리면 정상 세포 역시 기운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탄수화물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의 구분입니다. 먼저 나쁜 탄수화물부터 볼게요. 흰 쌀밥, 흰 밀가루, 설탕이 많이 든 가공식품 등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이런 음식은 섭취하자마자 소화 흡수가 빨라지고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결과적으로 암세포에게도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어 암세포의 성장을 돕는 환경을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좋은 탄수화물은 어떤 걸 말할까요? 대표적으로 현미, 통밀, 고구마, 콩, 각종 채소 등이 있어요. 이런 음식들은 식이섬유와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고 혈당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인슐린 분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암세포가 급하게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정상 세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서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더, 바로 당지수입니다. 당지수는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당지수가 낮은 음식은 천천히 올립니다. 보통 당지수가 70 이상이면 고당지수, 69 이하는 중간, 55 이하는 저당지수로 구분되죠. 예를 들어 흰빵은 당지수가 약 75 정도로 고당지수입니다. 반면 고구마나 귀리는 50 이하로 저당지수 식품에 속하죠. 따라서 암 예방을 위해서는 당지수가 낮은 음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런 식단은 암세포의 급격한 성장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고 정상 세포에게는 충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방식이죠. 또 하나 당지수를 낮추는 간단한 팁도 있습니다. 바로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대로 먹으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오릅니다. 식이섬유가 먼저 들어가서 위장을 감싸고 탄수화물 흡수를 천천히 유도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식사 순서만 잘 지켜도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이지 않고도 혈당 관리와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탄수화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무엇을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어떤 순서로 먹느냐, 이 모든 것이 탄수화물의 영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탄수화물에 이어 이번에는 단백질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은 왕창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을 자주 하시죠. 실제로 다이어트나 암 예방, 근육 유지 같은 키워드가 나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단백질 섭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처럼 불을 붙이는 연료가 아니라 몸을 짓는 건축 자재, 벽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육, 장기, 피부, 머리카락, 심지어 면역세포까지 이 모든 것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단백질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 단백질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성장기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은 새로운 세포를 빠르게 만들기 때문에 단백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미 몸의 대부분이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매일 새롭게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양은 크지 않아요. 즉, 손상되거나 소실된 만큼만 보충하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적정량일까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의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체중 1kg당 0.5g에서 1g 정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성인이라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30g에서 60g 사이라는 거죠. 이건 계란 2개, 두부반모, 닭가슴살 100g 정도만 먹어도 충족됩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런데 요즘은 단백질 음료, 단백질 보충제, 단백질 간식까지 넘쳐나다 보니 하루에 100g 이상, 심하면 150g 이상 섭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고기 위주의 단백질 섭취가 많은 경우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성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부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기류 단백질은 위장과 장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세균에 의해 분해되고 이 과정에서 암모니아, 황화수소, 인돌 같은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물질은 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장내 환경을 나쁘게 만들어서 면역력 저하나 염증 유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결국 너무 많은 동물성 단백질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남은 단백질은 몸에서 사용되지 않고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단백질 대사 부산물인 요소, 크레아티닌 등의 처리를 위해 신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결국에는 신장 기능 저하나 피로감, 소화 장애가 나타날 수 있어요. 물론 단백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적절하게 어떤 종류로 먹느냐입니다. 특히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 중인 분들에게는 단백질의 양보다 질이 훨씬 더 중요해요.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 대신 콩, 두부, 견과류, 생선, 달걀처럼 소화가 잘 되고 몸에 부담을 덜 주는 식물성 혹은 가벼운 단백질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단백질도 혼자 먹는 것보다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가 훨씬 원활해지고 장내 유익균도 늘어나게 됩니다. 채소 속 식이섬유가 단백질 대사의 부산물들을 흡착하고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백질을 왕창 먹는 게 아니라 균형 있게 먹는 게 핵심입니다. 단백질처럼 또 한 가지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챙겨 드시는 영양소가 있죠. 바로 비타민C입니다. 감기 예방, 피로 회복, 항산화 효과까지 비타민C는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넘쳐나기도 합니다. 그중엔 암 예방과 관련된 내용도 많죠. 그렇다면 정말 비타민C는 암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먼저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하는 핵심적인 역할 4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의 기능을 도와 외부 병원체에 대한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이 때문에 감기 예방이나 감염 질환 대응에도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많죠. 둘째, 항산화 작용입니다. 비타민C는 체내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장기적으로 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비타민C는 이런 유해 산소를 중화시키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셋째, 해독 작용입니다. 간 기능을 보조하고 중금속이나 환경 독소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넷째, 상처 치유와 조직 재생입니다. 콜라겐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 회복은 물론 혈관 건강, 점막 유지에도 관여하죠. 이렇게만 보면 비타민 C는 정말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영양소라는 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그렇다면 많이 먹을수록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비타민 C는 섭취량에 따라 완전히 다른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저용량 비타민 C를 예를 들어 하루 500mg, 1000mg 정도는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용량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생리 작용을 보조하는 수준이에요. 반면 고용량 비타민 C, 특히 그램 단위로 섭취했을 때는 전혀 다른 방향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고용량의 비타민 C는 항산화제가 아니라 산화제처럼 작용해서 세포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즉, 일정 조건에서는 세포 속에 과도한 활성산소를 유발해 정상 세포가 아닌 암세포를 공격하고 사멸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정맥투여 고용량 비타민C 요법입니다. 병원에서 고용량 비타민C를 정맥주사로 투여하면 혈중 농도를 급격히 높여서 암세포에 독성을 유도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짚어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고용량 비타민C의 효과는 아직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실험실 연구나 소규모 임상에서는 항암 효과가 보고되기도 했지만 대규모 임상 시험에서는 결과가 일관되지 않거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둘째, 이 방식은 어디까지나 보완 대체 요법이지 항암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즉,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거부하고 고용량 비타민 C만으로 치료를 시도하는 건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우리가 흔히 먹는 경구용 비타민 C, 입으로 먹는 알약이나 분말 형태는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하루 2000에서 2400mg 정도까지는 흡수가 되지만 그 이상은 체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비타민 C를 하루에 5000mg, 1만 mg씩 먹는다 해도 실제로 몸이 이용할 수 있는 양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처럼 비타민 C는 분명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만큼 정확한 용량과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단순한 접근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잘못된 기대를 낳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지점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식이요법, 즉 식습관 조절은 균형이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는 너무 극단적인 식단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탄수화물은 암세포 먹이니까 아예 안 먹을래? 단백질은 고기니까 무조건 피할래? 과일은 당이 많으니 완전히 끊어야 해. 이런 방식은 일시적으로 몸을 가볍게 느끼게 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영양 불균형, 면역력 저하, 체력 고갈 등 오히려 회복을 방해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채식 위주로만 먹거나 한두 가지 음식만 반복적으로 섭취하는 방식은 필수 영양소 부족을 초래해 회복력을 떨어뜨리고 치료 과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전문가 상담과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내 몸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가 다르고 치료 단계, 체중 변화, 장기 기능 등을 고려해야 정확한 식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즉, 혼자서 무작정 식단을 바꾸는 것보다 의사나 임상 영양사와 함께 식이요법을 설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자, 그럼 식단에서 피해야 할 음식과 권장되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피해야 할 대표적인 식품들입니다. 가장 먼저 흰색 식품 3종입니다. 바로 흰쌀, 흰 밀가루, 흰 설탕 또는 소금. 이들은 대부분 정제 과정에서 섬유질과 미네랄이 제거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염증 반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제 탄수화물은 암세포에게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중요한 환자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 가공육과 붉은 고기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처럼 가공된 육류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어요. 이들에는 질산염, 아질산염 같은 첨가물, 그리고 훈연이나 고온 조리 과정에서 생기는 발암성 물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붉은 고기 자체도 적당량 이상 섭취하게 되면 소화 과정에서 독성 부산물이 생기고 대장암과의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들이 좋을까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건 바로 신선한 채소입니다. 채소는 혈당 지수를 낮춰줄 뿐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등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미세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또한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고 독소를 흡착해 배출하는 역할도 톡톡히 하죠. 여기에 발효식품이나 콩류, 통곡물, 해조류, 제철 과일도 함께 곁들이면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식단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실천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집밥입니다. 외식이나 배달 음식은 보통 소금, 설탕, 기름 사용이 많고 무슨 재료가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어렵죠. 반면 집밥은 재료를 선택할 수 있고 조리법을 조절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게다가 혼자만 노력하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공유하면 지속력도 높아지고 정서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건강한 식단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음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식사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채소부터 먹는 습관입니다. 식탁에 반찬이 여러 가지 나와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기나 밥을 먼저 집게 되죠. 그런데 순서를 조금만 바꿔서 식사를 시작할 때 채소나 나물 반찬부터 먼저 섭취해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를 코팅해주고 그 뒤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채소부터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인슐린 분비도 급하지 않게 조절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당뇨 예방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혈당의 급격한 변동은 암세포 성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습관은 암 예방과 직결되는 중요한 식사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로 식사했을 때 같은 음식을 먹어도 식후 혈당 상승폭이 30%에서 40% 이상 줄어든다는 결과도 있어요. 이렇게 식사 순서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약이나 보조제를 먹지 않고도 내 몸의 대사를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먹는 속도와 집중입니다. 식사를 빠르게 하고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식사하는 습관은 포만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하고 과식을 유발하며 소화에도 방해가 됩니다. 음식 하나하나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한 끼를 내 몸을 위한 시간으로 여기면 소화도 잘 되고 위장의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가족 식탁의 힘입니다. 혼자 건강식 하려면 힘들죠. 눈앞에 치킨이나 피자가 놓여 있는데 혼자 나물무침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공유하면 그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함께 실천하는 건강 프로젝트가 됩니다. 가족끼리 오늘은 채소 먼저 먹자. 밥보다 반찬에 집중해 볼까? 가공식품 대신 우리가 만든 반찬으로 해보자.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간다면 아이들 역시 어릴 때부터 바른 식습관을 익히고 어른도 스스로를 더 잘 챙길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암 환자가 가족 중에 있을 경우 그분만 따로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식습관을 바꾸는 방식이 훨씬 지속 가능합니다. 음식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은 치료 과정에서 큰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또한 가족 식탁은 단순히 건강만 챙기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정서적 안정, 면역력 향상, 암 예방이라는 연결고리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주 1회 건강식단 점검의 날을 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요일 아침 가족이 모여 이번 주에 너무 자극적인 걸 먹지 않았나? 채소나 과일은 충분히 먹었나? 불필요한 군것질은 줄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식단을 스스로 점검해 보는 거죠.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한 달, 두 달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이야기 어떠셨나요?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 식단은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루 3번 내 몸에 들어오는 음식이 곧 나의 세포를 만들고 내 면역력을 결정하며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순서로 먹을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먹을지 이 모든 것이 쌓여서 내 몸의 환경을 결정하게 됩니다. 탄수화물을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좋은 탄수화물을 선택하고 단백질을 넘치게 먹기보다 필요한 만큼 채워주고 비타민C처럼 흔한 영양소도 정확한 정보로 현명하게 섭취하는 것, 이게 바로 균형 잡힌 식이요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밥을 먼저 먹기 전에 채소를 한 젓가락, 가공식품 대신 집밥 한 끼,
그리고 내 식단을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작은 습관. 이 모든 것이 암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음식이 곧 약입니다. 당신의 식탁이 당신의 건강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한 끼 식사부터 바꿔보세요. 그것이 건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과 가족분들에게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